우리가 흔히들 이제 출산력 이야기했을 때 가족 계획을 평가하고 할 때는 피임이나 또는 인공유산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관한 이론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출산력 결정의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변수는 도시, 농촌, 거주지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 직업, 종교 이거와 관련해서 시카고 모형과 펜실베니아 모형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력 변천, 특히 그 제2의 인구 변천의 한 부분으로서 보여지는 제2의 출산력 변천에 대해서 배우고 추가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저출산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경우는 대체 수준 2.1명보다도 낮은 수준의 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1.0에 가까운 초저출산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저출산 행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별 출산력의 개념입니다. 여자나 부부의 거주지, 그러니까 도시나 농촌 구분 또는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 출산력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의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거주지 차이, 교육 수준 또는 직업 등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출산력 차이 분석이 실시되었다 하는 거죠.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지금도 중요한 출산력 차이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 상태에 따른 출산력 차이가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출산력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미국에서 인구 연구 발전의 초기에는 출산력의 인구학적인 연구와는 달리 출산력의 사회 경제적인 결정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미국의 사회학자인 덩컨은 출산력의 사회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우리가 앞에서 본 킹슬리 데이비스라든지 주디스 브레이커와 같은 학자의 매개 변수 프레임은 성교 노출이라든지 임신 노출이라든지 정상 출산에 대한 매개 변수로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요인을 해명하는 것들이 사회학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매개 변수를 건접 요인으로 해가지고 건접 요인에 대한 수리적인 모형을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기도 했지만은 이 건접 요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는 프리드만인데 이 프리드만은 출산력과 매개 변수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 놈이죠. 가치관, 태도 이런 걸 중시합니다. 출산력의 중요 변수를 보고 각종 출산력 조사에서 이상 자녀 수라든지 또는 희망 자녀 수라든지 예정 자녀 수와 같은 문항을 포함해서 매개 변수 중에서도 특히 피임이 가포 조사에서 상세하게 조사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차별 출산력의 경우는 세계 각국이 집계 자료 또는 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도시 농촌 거주지라든지 소득 수준, 직업 인정, 종교, 심리적 요인, 배우자의 취업 상태, 부부 관계의 유형 등에 따라 가지고 출산 억제, 출산 규범, 출산 형태 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을 합니다. 국제 비교 목적으로 주로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참여해 가지고 1970년대에는 또한 세계 출산력 조사, 월드 퍼틸리티 서베이 하는 것이 1980년대, 1990년대에 실시된 인구보건조사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별 출산력의 경험전 연구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산력 연구가 일반화된 현재 시점에서 차별 출산력을 연구하는 인구학자들이 출산력의 사회학자는 말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은 경제학 이론을 비경제적 행동, non-economic behavior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출산 행동에 적용해 가지고 출산력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보통 출산력의 경제학인데 어떻게 본다면 출산력의 경제학과 출산력의 사회학은 좀 맥락이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규범, 가치 이런 건 비경제적인 행동이다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경제학의 범죄에 포함시킨 상황이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지별로 여자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별 여자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자료들을 시각화 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산력의 경제학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성립하기 시작한 인구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인구학을 휴전 학문이다, 융합 학문이다 하는 이야기하는데 인구학과 경제학이 결합되는 겁니다. 우선 라이벤슈타인과 같은 것은 학자는 하버드대학에 있습니다만 인구 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출산력의 효용, 비효용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녀의 효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소비 효용이 있고 소득 효용, 연금 효용이 있다. 자식이 연금 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는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를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녀의 불효용, 비효용은 키우는데 양육비가 든다, 교육비가 든다, 모친의 기회부용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즉 자녀를 키우느라고 엄마는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결국 자녀의 효용과 비효용의 크기에 따라, 비용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출생아 수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경제 발전이 진행되면서 비용이 효용을 능가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게 마련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효용, 비용 또는 비효용이죠. 비용이 된다는 건 비효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있던 게리 S. 베커는 1960년대 출산력의 경제 분석,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학의 영역에서 fertility, 주로 차별 출산력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왔는데 이것을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적인 사고를 자녀 수의 결정에 적용을 해가지고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학이 인구 분석이 장기 파동의 이론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게리 S. 베커는 또 1985년 논문 시간 배분, 타임 알로케이션의 이론을 발표를 해가지고 인구학적인 행동,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의 모든 행동은 경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리 S. 베커의 1960년과 65년에 발표한 이 논문으로 많은 경제학자가 인구 연구, 특히 출산력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편 출산력의 경제학 중에서도 사회학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연구자들도 있었는데 그 연구자들이 흔히들 펜실베니아 학파, 펜실베니아 스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자는 리차드 이스틀린 하는 학자와 우리가 앞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까지도 넣어가지고 하비 라벤슈타인을 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스틀린은 196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해갖고 시카고 학파를 비판을 하게 되죠. 그의 이론은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회학적인 요인을 중시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학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출산력의 경제학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성과의 하나가 바로 이스틀린 가설입니다. 또 하나는 출산력의 수급, supply demand theory가 되겠습니다.
이스털린의 가설은 경제학자들이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인구학자나 사회학자들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고 경험적으로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라이벤스타인도 이스털린과 같은 입장에서 1979년에 사회적인 어떤 상대소득 가설이죠. 렐러티브 인컴 가설을 제안을 하지만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와 펜실베니아 학파 간의 대립은 1970년대 말에 끝이 나고 이스털린이 출산력의 수요 공급 이론은 자연 출산력을 공급, 희망 자녀 수를 수요 변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급과 수요 간의 차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피임 또는 인공유성 같은 가족계획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일종의 synthetic fertility framework, 그 출산력에 대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스털린 가설은 특정 출생 코호트의 사회 경제적인 행동은 그 코호트의 상대적 크기, 곧 코호트의 출생을 전후한 시기의 조출생률, CBR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코호트 효과가 남자의 소득이나 실업률, 대학 등록률, 혼인이나 이혼, 출산력, 그 다음에 범죄, 자살률 등에 미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들 효과는 미국의 경우에 베이비 붐의 정점을 축으로 해가지고 비대칭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초의 가설은 확대되면서 코호트의 상대적인 크기가 경제 성장률, 즉 이자율이나 주식 시장 활성화 등을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생산성의 다양한 지표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털린은 사이먼 쿠즈네츠와 같이 있으면서 long swing theory, 즉 20년 또는 30년 동안의 어떤 파동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베이비 붐, 베이비 버스트,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아이가 적게 태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선진국에서 상대소득 가설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리 S. 베카의 출산력 결정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카는 미국의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 니오클래시컬 이코노믹 시어리에 의하면 부부의 출산율은 다른 재화와 비교해가지고 자녀의 상대적 비용, 렐러티브 코스트라든지 부부의 수입이라든지 다른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 대비되는 자녀의 질, 퀄리티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이 된다 보는 거죠. 자녀도 일종의 재화, 굿즈로 보기 때문에 소득 제약 아래서 누구나 소득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소득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는 건 제약이 있는데 부모는 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또 자녀의 비용을 다른 재화와 비교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녀의 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의 게리 S. 베카는 교수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92년 베카는 미시 경제학의 영향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인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라는 말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의 방법론은 사회학의 영역, 특히 출산 행동이나 많은 영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경제학적인 방법론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털린의 출산력 결정 요인인데, 이스털린은 거시경제학의 분석을 자녀의 공급이라는 사회학적인 요인을 추가해가지고 출산력 결정 모형을 구축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부부의 출산력은 의도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수를 가리키는 공급, supply, 그 다음에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자녀의 부모가 가지고 싶어하는 자녀의 수를 가리키는 수요, demand, supply demand 커브가 만들어지겠죠. 거기다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출산 억제 비용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출산 억제 비용 코스트는 가족 계획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이스틀리는 펜실베니아 대학을 거쳐가지고 현재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경제학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그 사이먼 쿠즈네츠와 도로시 토머스의 지도 아래 미국의 인구이동 경제성장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그의 연구는 특히 사이먼 쿠즈네츠의 롱 스윙 시어리에 영향을 받고 인구와 경제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면서 상대고 사도가설이라든지 코호트 효과라든지 행복과 경제발전, 많은 사람이 알겠습니다만 행복의 경제학을 만든 것도 이스털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전적 기록이 릴락턴트 이코노미스트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던 걸어서 어떻게 해서 마지못해 경제학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리는 펜실베니아에서 나중엔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시카고 학자들과는 달리 어떤 심리적 요인에 해당되는 테이스트, 취향이라고 하는 변수를 많이 강조한 학자였다 하는 겁니다. 이 취향은 결국 렐러티브 인컴, 상대 소득 가설과 엄격하게 볼 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산력 변천을 보겠는데 출산력 변천은 출산율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불가역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제2의 출산력 변천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구미 선진국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반에 걸쳐서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 이하로 떨어지는 거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산력 변천인데 1960년대 이전의 출산력 변천을 고전적인 또는 제1의 출산력 변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전적 출산력 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대규모 사회구조 변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발전에 의한 자녀 비용의 상승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앤슬리 콜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유럽 출산력 연구 프로젝트는 경제발전이 아니라 언어, 종교든 문화적인 배경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공유하게 되면 1차적으로 출산력 변천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처워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델은 소득 변동에 대한 출산력의 반응은 배우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와 전업주부인 경우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버처워드는 전통적인 가설에 따라서 남편의 소득 증가는 배우자의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출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는 포지티브 굿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인컴 효과, 이 소득 효과에 갖고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시장 임금의 변화가 배우자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 그러니까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여자 임금의 상승은 배우자의 기회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무급노동시장 참가의 기회비용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출산력을 떨어뜨리는 경향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급노동시장 참가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출산력을 떨어뜨리는 경향은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소득 상승은 출산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배우자의 유급 노동시장 참가를 억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취업하는 가구보다도 일반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을 확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 부부의 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반대 효과를 갖지만 어느 효과가 우세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경험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버처와 워드가 만든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사회에서도 증명이 된 경우도 있고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험적 자료를 통했고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소득 가설입니다. 상대 소득 가설은 차별 출산력 연구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사회 경제적 변수 중에 소득을 중시하고 소득의 상대적 크기가 출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설을 만든 선구자는 그 버나드 오쿤이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경험적 자료로 검증을 한 것은 프리드만의 공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녀의 가설은 가족규범, 곧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남녀의 절대소득이 아니라 남편이 속하는 직업 계층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소득과 비교를 했을 때 추정될 수 있는 상대소득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틀린의 가설, 곧 이스틀린의 세대 간, 아버지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간의 상대소득이죠. 자녀가 아버지의 세대보다 소득이 많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고 낮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하는 거죠. 결국 그 외에도 이제 라이벤스타인의 사회적 상대소득 가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경우 이스틀린의 세대 간 상대소득 가설이 오늘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아버지의 세대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어떤 불만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바로 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의 흐름, 웰스 플로우 이야기인데 이것은 고전적 인구 변천을 설명하는데도 유용성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 저출산을 설명하는데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출산력 저하에 대해서 존 콜드웰 이분은 그 사회학, 특히 인류학 쪽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지금 작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제안은 이론적인 가설인데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인류학적인 조사에서 사회에 따라 가족의 아들과 부모도 달라서 이들이 재생산에 대해서 상이한 행동 원리를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가령 농업사회에서는 자식이 노동력 확보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모는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한다 이거죠. 자녀가 많으면 물론 이런 것은 그 아프리카의 경우에 왜 폴리게미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느냐, 여성을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쓰고 또 그 여성이 낳은 자녀를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웰스 플로우 이야기와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식을 통해서 노동력 확보를 하게 되고 그 노동력 확보가 부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겁니다. 곧 부가 자식으로부터 부모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높은 출산율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1960년대 이전에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부자가 된다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근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양육기간이 길어지죠. 양육기간이 길어지면 양육비라든지 그러면 교육 팽창이 일어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도 석사, 박사 과정에 모두 교육을 시키게 되면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교육비는 엄청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음으로 해갖고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익보다도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커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자녀로부터 그대로 흘러가고 결국 부모는 마이너스 부, 네거티브 웰스로 끝장이 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동아시아 사회,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는 대단히 낮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부의 흐름은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가 세대 간의 그 작용함으로 해가지고 또 이 과거에는 자녀에게서 부모로 간 부의 흐름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감으로 해갖고 역류되는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갖고 출산율이 감소 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력 연구는 사회학과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 출산력의 사회학은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 출산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출산력의 근저가 미시경제학의 가정을 인간 행동에 적용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베카를 중심으로 해서 시카고 학파와
이스트린을 중심으로 하는 펜실베니아 학파와 구분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출산력 변천은 고전적 변천과 제2의 변천으로 구분돼 가지고 도시화, 산업화, 문자 혜택 등이 출산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거죠. 제2의 변천은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출산율이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밑도는 것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을 사회학이나 경제학 입장에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버트나 워드 모델은 기회비용 모델을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상대소득 가설은 차별 출산율의 그 전제를 개성을 하는데 존 컬드웰은 또 개발도상국의 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 부의 흐름의 역전 현상에 주목을 해가지고 아들에서 아버지로 가는 부의 흐름이 부모에게서 아들로 가지고 자녀가 엄청난 소비의 수단이 되면서 부모가 자식 낳기를 꺼려하는, 그것도 거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도 출산력의 이론, 저출산의 이론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큰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큰 관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출산력의 사회경제적인 어떤 결정 요인, 결정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